사람들이 보통 조지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 조지아가 블랙시 흑해랑 돼 있고요. 요번에 답살 갈 때 제가 끝까지 고집한 게 소치입니다. 소치를 가야 된다. 생태, 우리말로 하면 생명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재하 선생 같은 경우에 생명사상을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것은 생태로 번역된 에콜로지랑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연장비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문화를 구분시키니까 생태환경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거죠.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을 강조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역시 인간도 생명, 생태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자, 보니까 4개적으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북부, 남부, 카스피해, 흑해, 기타지요. 대부분 이걸 하나를 보고 있고 여기 주목을 안 하고 있고 흑해는 있지만은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 국제관계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조지아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생태 환경이 뛰어난 데다가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가셔야죠. 그러나 더불어서 이런 걸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와 연결된 점은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길을 많이 합니다.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면적은 너무 하죠 이런 것들은. 다만 이렇게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구나. 리에란 말은 중국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카스피해를 리에자, 이게 송리자예요 원래는. 근데 약간 백화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송리자. 왜냐면 속바다, 바다냐 호수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바다로 규정이 돼서 지금 바다라는 규정 속에서 영토가 문제 해결되고 영토보다는 사실은 그 카스피해 속에 있는 천연자원 그 중에서도 석유 문제에 대한 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다로 보느냐 호수 보느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바다예요. 카스피해. 그리고 서쪽은 흑해.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이전이죠. 빙하기. 이렇게 여기는 거대하게 하나의 필드였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카프카스, 그 다음에 동쪽에 카스피해, 서쪽에 흑해. 이렇게 나눠지기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기본 구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보니까 이렇게 기후가 다르구나. 참 중요하죠. 지형, 모든 다릅니다. 기후에 따라서 생태 환경이 달라져요. 생태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동식물. 그러면은 그 생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생산 도구가 달라져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하지만 생산 관계가 달라지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후가 중요한데 우리가 고구려로 건 발해로 건 간에 그 지역에 대한 기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냉대 됐습니다. 냉대 초원이죠. 우크라이나 초원, 여기 우크라이나예요. 카프카스를 가니까 이렇게 나눠진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요. 아, 이렇게 카프카스 지역은, 코카사스 지역은 남북으로 분할되어 있고 북카프카스 지역은 현재 러시아권에 있는 다케스탄을 비롯한 몇 개의 공화국들이 있고 남쪽에는 독립국가들이 있고 그 독립국가들 중에 일부는 흑해랑 마주하고 있고 동쪽은 카스피해랑 마주하고 있다. 카스피해랑 마주하게 된 나라들은 행복한 나라들이죠. 엄청난 석유를 갖게 됐으니까. 그럼 서쪽을 접한 사람들은 아직은 자원이 없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조지아 보이시죠? 사람들이 보통 조지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조지아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쉽게 접근성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죠. 더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조지아가 블랙시 흑해랑 되어 있고요. 요번에 저희가 답살 갈 때 제가 끝까지 고집한 게 소치입니다. 소치를 가야 된다. 왜냐면 러시아 거리고 소치를 가야지 흑해 정책 측면을 이해하고. 그런데 결국은 안 됐어요. 현지에서도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싶었는데 배는 절대 안 되고 비행기로 가자. 결국 안 됐어요. 소치를 못 갑니다. 꼭 갈지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The Great Caucasus니까 대카프카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했고 이건 남카프카스니까 전체를 나눈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북에서 남부로 내려오고 이렇게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문화도 다양하고 역사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투르키가 있고 이렇게 도시도 있고 다시 한번 보세요. 러시아, 조지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리고 투르키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보이시죠? 여기 불가리아. 여기가 바로 크림반도, 아조프에. 구도가 딱 잡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조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코카사스 지방입니다. 지금은 카프카스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카스피해가 있고 블랙시. 카스피해를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이란이 뭡니까? 이란이야, 아리안이죠. 즉 페르시아잖아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있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랑 직결되는 거죠. 여기는 뭡니까? 지금 카자흐스탄이 세계 9위의 산유대국으로 평가받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스피해 석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맹주가 우즈벡에서 다시 밀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거든요. 똑같이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국제응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데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나 전공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문화적 배경, 인종적 배경을 알면은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공부를 시킨 것, 이게 우리 같은 학자들의 몫입니다. 한눈에 다 드러났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독도 문제가 이래서 생겼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다시 본 거, 우랄 산맥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랄.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라고 배웠으니까. 틀리죠. 지금 우랄 알타이어란 말은 없어요. 우랄어와 알타이어가 따로 있고요. 알타이 절도 지금은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타이권에 분류되어 있던, 소속되어 있던 종족들을 하나로 분류 이름은 아직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타이라는 말 쓰지만 본학적으로 알타이 교에서는 많이 지금 깨져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랄어하고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랄 그러면 굉장히 향수를 느끼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향수를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를 대단한 것 같죠? 흥할령도 이를테면은 북만, 서북만주 지역에서 몽골로 넘어갈 때 흥할령이라는 거대한 자연 장벽이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장벽입니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더군다나 그 중간에 통로를 통하게 되면, 해랑을 통하게 되면 쉽게 건너다니는데 그래서 서북제는 유목민족들이 늘 북만주에서 서만주 내려왔고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주로 선비계죠. 나중에 몽골이 되죠. 이런 선비계통들이 때에 따라서 자꾸 몽골로 진출하고 나중에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그 해령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흥할령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못 가봤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중국이 개방하기 전까지 91년도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개방한 상태에서 만주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이런 식의 사고와 이런 말은 좀 곤란하죠. 흥할령은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는 강인데 우리한테 똑같아요. 이게 어디냐면요. 에카테린부르크라고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니콜라이 2세 가족들이 전부 다 죽고 영화의 큰 주제가 되지만 그 마지막 그 딸 공주가 살아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에카테린부르크에 가게 되면은 안쪽에 이렇게 여기가 우랄 산맥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유로파라고 썼잖아요. 여기가 저쪽에서는 아시아로 써 있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곳이에요.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동북만주가 더 거대한 수렵지대입니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흑해를 넘어갑니다. 흑해 지역에. 흑해는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요건 강조하고 싶어요. 터키를 여기는 카라데니스라고 부른다. 또는 가라데니스라고 부른다. 데니스는 바다거든요. 가라는 더 블랙이라는 뜻이에요. 블랙시. 당연히 블랙시 그러는데 그쪽 사람들은 카라데니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게 뭐냐면 일본말 구로거든요. 검다는 뜻, 까맣다는 뜻. 그러니까 알타이고에서 핵심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라입니다. 검다, 으뜸이다, 크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시 역사 보면 흑룡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뭐 거대한 강이죠. 4,200km가 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 동아시아의 가장 주된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흑룡강이 아니라 송화강이라고 보지만 그런데 흑룡강은 청나라 때 명칭이고요. 천주도 청나라 말기 때 중국 관리가 붙인 명칭이니까 꼭 좋은 명칭은 아니에요. 그런데 흑룡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당나라시 때 흑수입니다. 아시잖아요. 흑수말갈. 그리고 다 흑수. 이때 흑수는 검은물인데 한자로 흑수 그러지만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한자를 알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 그 검은물이야 이렇게 했죠. 검은물이니까
검다, 가라죠. 물이니까 물이잖아요. 그래서 가라모레 또는 하라모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하라모레를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하라모레, 가라모레 그러지만 검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기, 검다는 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있는 사마르칸트에는요, 중국 사람들은 기타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중국 사람을 거란이라고 때문에 기타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거기는 거란족들의 후예들이 사는 마을이 몇 개가 있어요. 사마르칸트시. 이해가 되세요? 한국사 전공자들에게 좀 물어봐요. 이해가 되세요? 거란족의 후예들이 사는 마을이 사마르칸트 외곽에 몇 군데가 있다. 거기는 거란의 요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야율대석이라는 왕자가 200명 넘짓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퇴각해서 결국 사마르칸트의 카투한 전투에 최종 승리를 통한 다음에 세운 나라가 카라키타예요. 검은 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 바로 6세기 중반에는 언어가 통했다고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이 바렐 멸망시키고 요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멸망할 때 그들의 패잔병들이 불과 수백 명이 가서 나중에는 지금 중앙아시아 서쪽부터 중앙아시아 동쪽까지 전체를 장악한 카라키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너무너무 우리는 편하게 살아서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카라키타가 뭐냐면 흑요, 검은 기타라는 뜻이 검은 거라. 흑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지만 카라테니스로 불렸습니다. 검은 바다. 아마존해로 부르고 당연히 여기는 그리스인들이 주된 진출지가 흑해니까 그리스인들이 불렀던 이름도 있고요.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죠. 세계 최고의 제국 오스만 투르크. 이게 흑해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해가 돼요. 보이시죠? 저 블랙시. 여기가 유명 이스탄불이고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여기 다다레스 해협이고 에게해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인들이 여기 사니까 저기 알렉산더의 고향이 여기 아닙니까?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폴리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들이 있고 아조프레라는 해가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건 아니죠. 이렇게 여기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명한 오데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헤르손 요즘 나오죠. 헤르손. 그 다음에 메리토폴 있고 세바스토폴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디 이런 것들이 있고 위로 올라가니까 바로 몰도바 있고 폴란드가 폴루마니아. 그러니까 이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세계사의 이런 복잡한 움직임들은 다 흑해 연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흑해 연안에서. 또 블랙시, 카라데니스 주변에서 일어난 거예요. 유명한 러시아 터키 이 전쟁도 총 12차례 벌어졌던 러시아 터키 간의 전쟁은 이 흑해를 둘러싼 전쟁이죠. 그래서 여기 지형을 보니까 다양하더라.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생태경을 가지고 있구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이 중요하구나.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강의 존재를 잘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이 신정도를 만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망은 다 수문망이었습니다. 강과 그리고 바다였었고 그리고 모든 물동량이 통과하는 데가 바로 김포입니다. 자, 그리고 만주입니다. 만주. 우리 원조선의 땅, 그리고 부여의 땅, 고골의 땅, 그리고 발해의 땅. 여기 얼마나 많은 강이 있습니까? 그 강이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곳이죠. 왜? 모든 곳이 그 당시 때는 물류망이 강이었으니까, 대륙에서는. 그래서 강의 존재로 제가 쭉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하를 만드는 겁니다. 90일간 제가 배를 타고 북해까지 왕복을 했었어요. 각 곳에 본 건데 유럽 가서 본 것들은 바로 이런 운하망이었습니다. 운하망. 이렇게 전 근대부터도 운하를 뚫어가지고 강과 강을 사이 육지 연결시키다 보니까 북해를 가운데 두지만은 러시아 남부와 서쪽과 동부 유럽 전체가 전부 다 수문망으로 연결된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물류망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생겼겠습니까? 그 전쟁이 어디?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디서? 만주에서.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예요.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기록이 없으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유추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별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 재구성이 가능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지중해 세계가 흑해가 이렇게 됐구나.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이죠. 그 다음에 이태리 반도 있고 가다 보니까 여기 통과하잖아요. 이게 보스포러스 통과해가지고 가니까 흑해가 있으니까 이쪽과 이쪽은 너무나 연결되어 있죠. 그리스인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잖아요.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곡물을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진출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곡창지대니까 지금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우크라이나잖아요. 당연히 그 지역에서 곡물 수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데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한눈에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늘 요만한 데 살다 보니까 이미 네안데르탈들이 5만 년을 전후한 시기에 에게를 왕복하면서 무역 활동을 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 9세기에도 서해 북부 지역을 횡단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해양 얘기를 하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리고 학문적으로 주장하라고 발표해도 수용을 못하는 거죠. 보세요. 세계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더 올라가요. 지금은. 그래서 호모 엘렉투스까지도 올라가요. 잘 아시잖아요. 5만 년 전월 시기에 인간들이 네안데르탈인들이죠. 그들이 호주에 건너갔다는 거. 마지막에 80km 망망대거든요. 뗏목을 타고. 5만 년 전의 인간들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가 제 자료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보스포러스에서 마르마라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렇게 크림바.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게 그리스 콜로니예요. 그리스인들이 세운 콜로니죠. 식민 도시들입니다. 우리는 식민지 그러면 거대하게 생각하는데 폴리스입니다. 도시들이 건설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랑 교회가 다른데 저는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의 초기 단계는 당연히 도시국가라고 봐요. 그건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국가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도시국가는 리그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합쳐지는 것이지 어떻게 초기부터 하나의 거대한 중앙집권적 체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이 지역은 전부 다 생태환경이 많은 인구가 집중돼가지고 중앙집권적이고 정치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시국가 이 정도로 보는 게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도시국가들이 세워진 겁니다. 보시잖아요. BC 8세기경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생겼네요. 이게 그리스인들이에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여기에 카스피해 쪽에도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있었다. 볼가강은 왜 중요하냐면요. 카스피해로 내려오는 강인데 우랄과 연결되어 있고 볼가강이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돈강도 만나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그 나라들은 바로 우리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몽골 계통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세운 나라들 킵차크 항국을 비롯해서 킵차 항국의 약화되는 시기에 나타난 시빌의 어원이 됐던 시빌이 항국을 비롯해서 볼가 항국, 카잔 항국 등등등등 이게 전부 다 이 볼가강과 연결된 거고 바로 카스피해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랑 연관이 깊어서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잖아요. 볼가강의 뱃사람. 이거 누르게 되면은 그 음악도 나와요. 볼가강의 뱃사람. 네. 그래서 볼가강을 제가 정리했고,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이 구상대로 운하가 건설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기는 전부 다 수음망이 개통되고, 근데 모스크바도 항구 도시잖아요. 베를린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 물의 개념을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제 있는 강과 바다는 하나로 이어졌다. 모든 강은 다 바다로 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강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잠시 쉬고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